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여야 모두 막바지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총선 전국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인 용인대 최창열 교수, 그리고 여론의 흐름을 짚어주는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사전투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투표율 12%를 넘었죠? 12.19%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2014년도 제6회 동시지방선거 때 11.49%였으니까 0.7%포인트가 높아졌어요. 어쨌든 이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는 2013년도 재보궐선거 때부터 도입이 됐던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사전투표가 이제 12.19%로 나타났는데, 세대별 투표율은 공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세대별 투표율을 공표하면은 이제 투표 표심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제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투표율 전체 수치 가지고만은 여야의 유불리를 가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 투표율 자체가 이제 뭐 여당과 야당의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한다 이런 통설이 있긴 있죠. 투표율이 높으면 뭐 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에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세대별 투표, 연령별 투표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속당히는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쨌든 투표는 높았습니다. 예. 이 사전투표 결과 이제 오는 13일 치러지는 총선에 이제 합산돼서 나오게 되는 건데,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 치고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본선의 축소판이라고 보는 것이 예전에 나왔던 결과들이죠. 그래서 선거 당일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후보자는 표밭으로, 그런데 유권자는 꽃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이 사전투표를 계속 실시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정치 심리의 반영이냐 아니면 단순히 편의성 때문에 사전투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편의성 때문이라면 어차피 투표를 할 분들이 일찍 투표를 한 것이고, 정치 심리라면 뭔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대별 투표 지금 공표는 못하지만 지난 6.4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20대의 사전투표율이 16%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20대들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때문에 또는 뭐 정치 심리 때문에 그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제 이번에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꼭 야권에 유리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60대 이상 인구층이 160만 명이 늘었거든요. 4년 전 선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인데, 60대 이상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여권을 찍고 이런 성향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여권을 찍어줄 것이냐 이분들이, 아니면 마음만은 청춘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젊은 층처럼 야권을 찍을 것이냐, 이런 데 따라서 많이 변할 텐데, 실제 적극 투표층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꼭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40대 이하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또 노년층에서는 이제 투표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좀 젊은 층에서는 투표를 권리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투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세대별 투표율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사전 투표를 좀 지역별로 봤더니 가장 많이 투표한 곳이 호남이었고, 반면 이제 영남 지역,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사전투표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2014년도 때 사전투표에서도 호남이 좀 높았어요. 호남의 전반적인 뭐 정치적 관심을 이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번에는 특히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요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평균 투표율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18% 이상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호남에서. 근데 대구, 부산 말씀하셨는데, 대구와 부산의 이번에 새누리당의 공천의 형태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대구 지역은 이제 이른바 컷오프라고 얘기하는 경선 배제가 많았었고, 부산은 오히려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공천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부산과 대구는 어쨌든 새누리당 공천에 실망한 유권자들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랄지 선거에 대한 뭐 어떤 그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결과론적인 분석이겠습니다만, 그래서 호남과 이 영남 지방의 사전 투표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야 모두 이제 오늘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관심 지역 판세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여론조사 공표 기간 안에 실시한 거라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죠. 경기 고양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김현미 후보 그리고 5선에 도전하는 김영선 후보가 맞붙는데요.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오차 범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세 번째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 지역구죠.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 결과만 보더라도 오차 범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누가 이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아마 수도권에서 이렇게 박빙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예상치로는 수도권의 122곳 중에서 거의 60군데가 박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당에 대한 정부 심판론이 더 크게 먹힐지 아니면 야당에 대한 정치 무능 이런 데 대한 심판론이 더 크게 먹힐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이번 선거가 말이죠. 지금 다른 선거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도 지금 고양정도 지금 아까 화면에 나타났습니다만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표본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국민의당 후보가 또 있어요. 길정성 후보라고. 이 길정성 후보도 상당히 제법 10% 이내긴 합니다만 예. 득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그 접전 지역이라는 곳, 이른바 이제 뭐 경합 지역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전부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국민의당 후보들이 이제 새누리당 지지표를 이제 흡수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율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새누리당에겐 유리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 지금 이 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표 차이 별로 안 나는 것에 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에 표 쏠림이 어느 쪽으로 야당 표가 어느 한쪽 후보로 쏠릴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국민의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으니까 정당 지지도 면에서 역시 그대로 국민의당으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선거 당일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마포 을의 향배가 결국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포 을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새누리당 김성동 후보가 32.4%,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후보가 30.0%로 나타났습니다. 손혜원 후보,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것인데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아주 약소하게 좀 앞서 있어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혜원 후보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아바타 선거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차 범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손혜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에서 홍보를 굉장히 참신하게 하신 분으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쌓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지만 또 새누리당에서 지금 후보도 만만치 않은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로서는 전혀 예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역시 여기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여기도 지금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했어요. 김철 후보가 출마를 했거든요. 예. 지금 김성동 후보는 18대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을 한 어쨌든 전직 의원이거든요. 손혜원 후보는 이번에 처음 출마를 한 건데 이 지역에서 이제 마포의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지역 기반을 많이 닦아놨었어요. 사실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막말 파동에 많이 등장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이쪽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기반이 탄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철 후보의 득표력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비교 자체가 대단히 어떤 데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게임 자체가 선거 구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야권에 불리하게 짜여진 선거 구도거든요. 지금 122곳이 수도권 선거구 숫자인데 105곳인가 106곳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출마를 했어요. 대체로 일반적인 전망들은
수도권 122곳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은 거의 뭐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통설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국민의당 후보들이 뭐 후보단이라는 완전히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어쨌든 단 몇 프로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지난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 5% 이내로 이 승패가 갈린 곳이 무려 31곳이었어요. 그리고 3% 이내는 19곳이나 됐고. 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게 불과 몇 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는데, 집권당과 제1야당의 차이가. 예. 여기 어쨌든 제3당으로 들어온 국민의당의 그 득표력이 적어도 10% 이내에 있다면은 이 구도 자체가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비교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로 느껴질 정도이기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이제 나뉘어진 채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야권에는 좀 불리한 불리하다, 측면이 이런 있다. 얘기입니다. 구도적인 측면에서라는 분석이신데요. 다음에는 이제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친 곳이죠. 고향 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가 34.3%,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많이 앞서 있습니다. 4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SBS의 조사 결과는 조금 다른데요. 예, SBS 조사 결과는 손범규 후보가 42.2%, 반면 심상정 후보는 36.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YTN과 SBS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쭉 추이를 살펴보면 박빙으로 계속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후보가 굉장히 이긴다고 했다가 또 지는 걸로도 나타나는 지역구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지방의 어떤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동시에 이제 두 군데서 조사를 했는데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나 손범규 후보도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여론조사의 기술상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업계의 규모가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예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업체가 굉장히 많을 뿐 아니라 그중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응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론조사 그 보도를 할 때 꼭 이제 응답률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지금 이런 조사 같은 경우는 뭐 10%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떤 조사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응답률이 1.6%예요. 저는 16%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열심히 봤는데 1.6%였거든요. 근데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뭐 1,5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응답률이 1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이거는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미국만 해도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70년대는 80% 이상이었는데 이제 90년대 가면서 갑자기 50%, 40%를 줄면서 미국도 지금 현재는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률이 15% 정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응답률 낮은 조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 미국에서도 2012년에 갤럽이 오바마가 선거에서 질 거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론조사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의 공신력 그리고 또 응답률이 낮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정말 그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고 예. 몇 표차 안 되는 표차로 당선되는 후보도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1%의 응답률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를 과연 공신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 여론조사 오히려 선거 판세에 좀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이번 좀 선거를 계기로 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어쨌든 어떤 사회적 합의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이야말로 뭐 선거 전날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공표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6일 날 얼마 전 며칠 전 3월 6일 날 자정까지만 4월 6일 자정까지 공표된 그 조사한 것만 공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지 몰라요. 지금 또 공표를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이제 많은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설문의 내용도 많이 다르고 응답률은 뭐 말씀하셨으니까 뭐 응답률에 따라서 다르고 또 세대별에 따라 다르고 말이죠. 예. 이게 집전화로 유선전화로 하느냐 또 스마트폰으로 하느냐에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그 여론의 추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표심에. 예. 뭐 이른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밴드웨건 효과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표가 많이 지지가 많이 나오는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 어떤 유권자들의 건전한 의사 형성, 정치적 의사 형성을 돕는 게 아니라 민심을 왜곡시킨다든지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여론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공신력 있게 한다든지 설문을 어느 정도 표준화한다든지 말이죠. 시기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그 유선 전화와 이 무선 전화의 배율, 배합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객관화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공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브라질 정도입니다. 이제 이 공표 금지를 할 때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론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표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얘기도 떠들고 또 심지어는 출처불명의 정체불명의 조사 결과까지 이렇게 SNS에 떠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라는 문제가 좀 있고 예전에 캐나다에서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표 금지를 하는 이유는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승자에게 표를 자꾸만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런 것인데 예. 과연 이것이 부작용이 더 많은지 순기능이 더 많은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들쭉날쭉한 여론조사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두 분의 분석이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호남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이제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려 다야구도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의 당 지지율이 밀리는 형국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금 3월 셋째 주에 국민의당 34.2%에서 4월 첫째 주에는 50.8%까지 치솟았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21.2%까지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등을 돌린 호남 민심,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뭐 이 총선 막판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요. 국민의당이 뭐 상당히 선전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고. 지금 이제 아까 나타난 것처럼 거의 2배에 달하는 지지율이잖아요. 정당 지지도가.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호남의 28석, 전남 6석, 전북 6석, 그리고 광주 8석, 28석 중에서 최소한도 국민의당이 반은 차지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이것도 일반적이에요. 전망이. 뭐 이것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교도가 역시 호남이거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거의 뭐 한두 곳 제외하고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통설이다 보면은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가 제법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 교차투표 말씀하셨잖아요. 예. 후보와 이 정당 투표가 다르게 나타나는 교차투표 현상에 기대서 한 6석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호남에서 한 반 정도 얻는다. 벌써 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을 넘잖아요. 수도권에서 또 한두 석이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최근에 어제 그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했는데 그러한 호남 방문 요인이 어떻게 더 반영되느냐도 막판에 아직 좀 봐야 되는 변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역시 호남이 전통적으로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느 특정 정당으로 쏠릴지 여전히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반분될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공표 기간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고 그렇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제 이틀 동안 진행됐던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득이 되었는지 실이 되었는지는 사실 여론조사를 해봐야지 아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가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이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호남의 이변입니다. 예전에는 영남에서는 1번을 찍고 호남에서는 2번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선거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습니다. 예. 영호남 이변이 이렇게 나타나고 표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지금 3번을 찍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실제로 뭐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나온 결과를 보면 호남의 28개 선거구 중에서 12개가 거의 국민의당 우세하다라는 뭐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또 영남에서도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죠. 또 두 번째 이변이 뭐냐면 무소속 당선자가 2자리로 나올 거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무소속 말씀해 네. 주셨는데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대구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대구 지역 보여주시죠. 네, 이 지역은 이제 삭발까지 불사한 진박의 양명모 후보 그리고 무소속 홍일학 후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홍일학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뭐 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이렇게 홍일학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역 어떻게 분석을 이게 두 하시나요? 번째 이변이죠. 무소속 당선자가 두 자릿수로 나올 거냐라는 건데요. 2000년 이후에 무소속 당선자가 다 한 자릿수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두 자릿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이 선두를 가고 있거나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홍일학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이고, 뭐 야당을 불모지해서 여당 후보가 선전을 한다든지, 여당 텃밭에서 야당 후보가 선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0년 만에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하느냐, 네. 이게 이변이겠죠. 현재 이 무소속 후보가요, 저는 두 자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었고, 최근 2000년 이후 선거에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대구 지역에서 유승민 후보하고, 그리고 이제 주호영 후보, 수성을이죠, 대구 수성을. 그다음에 홍일학 후보가 대구 북을, 여기 이제 양영무 아까 이제 삭발까지 하는 그 새누리당 후보잖아요. 예. 이런 사람 몇 명이 지금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고, 근데 10석이란 얘기인데 두 자릿수가 되려면 그 수도권에서 적어도 몇 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뭐 개표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소속이 이번에도 역시 막판에 갈 때 지금 거론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네. 상당히 그 한계를 보이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수도권과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투표 경향을 볼 때 수도권은 정당 투표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지금 이재호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좀 상당히 표차가 좁혀졌어요. 서울 은평, 을의 이재호 후보 새누리당에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역시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나온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막판에 이제 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어떻게 결집하냐에 따라서 무소속 후보가 그동안 선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 후보가 두 자리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무소속 후보 돌풍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네,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선거 당일 뚜껑을 열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길 교수 그리고 강미훈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